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 새벽 2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무인 세탁소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폐지 줍는 아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제 손목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시계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거예요. 그리고 40분 뒤 골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힘내서 올릴게요. 그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 무인 세탁소에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나는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탈수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깊은 밤을 가로질렀습니다. 건조기 안에서 옷들이 부딪히는 둔탁한 리듬이 이어졌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세제 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얼렸습니다. 나는 정서연 41.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세탁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보다 그 호칭이 더 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안전한 이름이었습니다.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서 다은이가 연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9살. 숙제 노트 위로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엄마, 내일 받아쓰기 시험이래요. 다은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아이는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그럼 한 줄만 더 쓰고 자자. 나는 목에 걸린 낡은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손목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소매 끝에서 오래된 손목시계가 살짝 드러났습니다. 초침이 멈춘 채로 어느 오래된 시간에 갇혀있는 시계였습니다. 시계 뚜껑에는 작은 별 모양 흠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것처럼. 이 시계는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목에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리는 그 공간에서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이 시계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해. 엄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음만 길게 이어졌고 내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의 무게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이 시계를 벗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키는 다은이와 비슷했지만 얼굴에는 다은이에게서 볼 수 없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따뜻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얇고 떨렸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고 안에서 빈 캔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아이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도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특별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딘가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여기 문 닫는데. 내 목소리는 의도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통제할 수 없게 무너지니까요. 2년 전 남편을 잃고 난 뒤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벽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목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시계, 우리 할아버지가 찾던 거랑 똑같아요. 내 손이 굳었습니다. 초침이 멈춘 시계가 갑자기 내 심장 위에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내 시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찾던 것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한 발짝 더 다가와서 내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뚜껑에 있는 별 흠집까지 완전히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평생 찾으셨던 거예요.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너 누구니? 오준호예요. 아줌마, 정말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준호라는 이름의 아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40분 뒤 내 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불러올 줄은.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차고 다녔던 시계가 갑자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이가 내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엄마, 저 오빠 떨고 있어. 정말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휴대폰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깨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도망친 사람이 숨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만 몇 년째 맴돌고 집마다 금이 간 담벼락이 당연해 보이는 곳입니다. 누가 새로 이사를 와도 한두 번 쳐다보고는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골목길로 들어서면 먼저 냄새가 납니다. 오래된 하수구 냄새와 각 집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가 뒤섞인 가난하지만 정겨운 냄새입니다. 아스팔트 곳곳에는 균열이 가 있고 전봇대에는 온갖 광고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새벽 세탁소 야간 알바와 무인 세탁소 운영, 두 개를 붙잡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은이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2년 전 겨울에 죽었습니다. 사고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 단어가 입에 붙지 않습니다. 사고라는 말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일치고는 너무 깔끔한 정리였습니다. 남편은 야간 택배 기사였습니다. 성실했고 다은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다녀올게라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새벽 3시경 한적한 도로에서 트럭에 치였습니다. 가의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고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택배 기사 한 명의 죽음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동생 김태수였습니다. 형수, 형 보험이랑 퇴직금. 정리 좀 해야겠지? 향 냄새가 진동하는 빈소에서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문객들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다은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형이 생전에 나를 보험 수익자로 등록해뒀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왜 아내인 나가 아니라 동생을 수익자로 했을까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형수는 몰랐구나. 형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둔 거야. 나한테 맡겨두면 형수랑 다은이 목까지 잘 챙겨줄 테니까. 김태수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둔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잃으면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틈새로 탐욕을 밀어넣는다는 것을, 죽음마저도 이익을 계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다은이를 데리고 이 동네로 도망치듯 이사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숨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태수는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주소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손목에 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침이 멈춘 손목 시계. 그 시계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 손목에 채워준 것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산소호흡기 소리가 들리는 그 공간에서 서연아, 이건 내가 꼭 지켜야 해. 엄마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계음만 길게 이어졌고 내 손목에는 차가운 금속의 무게만 남았습니다. 시계 뚜껑에는 작은 별 모양 흠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새긴 것처럼. 엄마는 평생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숨겼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고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를 주면서는 달랐습니다.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시계에 무언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낯선 아이가 그 시계를 보고 할아버지가 찾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믿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버티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내온 이 시간들이 혹시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을까요? 세탁소 안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오래전 묻어둔 비밀들이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깨끗한 손. 그 아이 이름은 오준호라고 했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스스로 먼저 말했습니다. 저, 준호예요. 여기, 잠깐만 있어도 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예의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어른에게 말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집은 어디야? 멀어요. 멀다는 말. 9살 아이에게 그 단어는 없어요와 거의 같은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가출아이의 모습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은이가 내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엄마, 저 오빠 손 떨려. 정말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은 비닐봉지를 쥔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폐지나 빈 캔을 줍는 아이치고는 손톱 밑이 전혀 더럽지 않았습니다. 옷도 낡았지만 깨끗했고 머리카락도 며칠 전에 감은 것 같았습니다. 신발도 닳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어색했습니다. 진짜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사는 아이라면 이렇게 깨끗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왜 이런 연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가난이 진짜든 가짜든 누군가의 사연은 내 평온한 일상에 균열을 낼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죽고 난 뒤 나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물 정도는 줄 수 있어. 그런데 올해는 못 있어. 감사합니다. 준호는 정말로 고맙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예의 바른 집안에서 자란 아이 같았습니다. 다은이가 슬그머니 컵라면을 꺼내려 하길래 나는 눈짓으로 말렸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이미 뜨거운 물을 부어서 준호 앞에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는 라면을 받으면서도 예의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잡는 법도 정확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소리내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식사 예절을 배운 것처럼. 길거리에서 굶주린 아이라면 급하게 먹을 텐데 준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가끔 다은이와 나를 번갈아 보면서 미안해하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학교는 안 가? 지금은 못 가요. 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목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똑같아요. 뚜껑에 있는 별 흠집까지 완전히 같아요. 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소매 안으로 숨겼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준호는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 시계를 찾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받으신 건데 언젠가 잃어버리셨대요.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성함은 문도식이에요. 문재단 이사장님이세요. 그 순간 세탁소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재단. 그 이름을 나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재단이었습니다. 장학사업, 기부, 사회복지 등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의 이사장이 할머니라고? 그럼 이 아이는? 그럼 내일 할아버지한테 확인해 볼게요. 준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에게 확인? 내 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동시에 뜨거운 것도 올라왔습니다. 궁금증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 말이 진짜라면 내 손목에 있는 이 시계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엄마가 왜 이 시계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문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인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40분 뒤 이 조용한 골목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준호는 라면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허락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오빠 이상해요. 왜? 폐지 줍는 오빠 같지 않아요. 너무 깨끗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다은이의 관찰력이 정확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문재단 이사장이 할머니라는 아이. 내 시계와 똑같은 시계를 찾는다는 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에 남긴 말. 꼭 지켜야 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그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호는 정말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허름한 옷 대신 깔끔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새 것 같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겼습니다. 비닐봉지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시계. 오늘 꼭 보여주면 안 돼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
할아버지가 울었어요. 울었다는 말. 할아버지가 내 시계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시계 이야기만 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시계를 살짝 꺼냈습니다. 준호는 숨을 멈춘 사람처럼 그것을 뚫어져라 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고급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정체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준호. 여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바로 오세요. 40분 정도 걸릴 거래요. 전화를 끊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오고 계세요. 그 순간부터 세탁소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낯설어졌고 세제 냄새가 목구멍을 조여왔습니다. 다은이도 숙제를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목시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를 오랫동안 찾고 계셨어요. 나를 왜?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40분 뒤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부터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벤츠나 BMW 같은 과시용 차가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종류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검은 세단들이었습니다. 은색 장식과 짙은 선팅이 된 조용히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차들이었습니다. 총 5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장례식 차량 아냐? 누가 죽었나? 이 동네에 그런 차가 왜 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퍼졌습니다. 아이들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창문 너머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앞쪽 차량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검은 코트를 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며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무전기로 뭔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차량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화려함보다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노인이 우리 세탁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호위했지만 노인의 시선은 오직 우리 가게 유리문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소 문 앞에 도착한 노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시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다은이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내 손목의 시계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똑같이 낡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시계 뒷뚜껑에 맞물릴 수 있는 반쪽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것과 맞춰봐도 될까요? 노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찰칵! 그 조각이 내 시계 뒷부분에 붙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계 뚜껑의 별 흠집이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별이 됐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는 것을,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당신 어머니, 혹시 윤경자 씨였습니까? 노인은 내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내 얼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찾으려는 것처럼. 그의 시선이 내 눈, 코, 입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창문에 얼굴을 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군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다은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으라는 듯이 정중한 자세였습니다. 문도식 문재단 이사장. 그 이름을 나는 신문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장학사업, 기부활동. 항상 좋은 단어들과 함께 소개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내 앞에 서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정중한 자세로. 문도식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내일 저희 재단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윤경자 씨셨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무릎이 풀렸습니다. 윤경자. 내 숨이 멎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엄마를 부르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그냥 엄마라고만 불렀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기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공식 서류에 적힌 이름조차 나는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대해 철저히 입을 다물고 사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도식 이사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연의 딸이군요. 도연.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누구예요? 당신의 본래 이름입니다. 문도식 이사장의 말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본래 이름? 그럼 정서연이라는 이름은 뭐란 말인가요? 내일 꼭 오셔야 합니다. 말씀드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도식 이사장이 또 다른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명함에는 재단 주소와 함께 개인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문도식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잘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준호는 정말로 문도식 이사장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폐지 줍는 아이가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동네 사람들한테 시계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찾고 계셨어요. 저도 학교 끝나고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문도식 이사장이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목에는 똑같은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30년 전 사진입니다. 30년.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내일 오시면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들이 떠난 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탁소 아줌마가 뭔 대단한 사람이래. 재벌이 직접 찾아왔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나는 다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엄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 재단에 가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침이 멈춘 시계를 보면서 내 인생도 어느 시점에서 멈춰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숨긴 살. 다음 날 오후 나는 문제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가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습니다. 무인 세탁소의 좁은 공간에서 지내던 내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만들어진 위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에서 나는 차가운 반사광이 눈을 찔렀습니다. 천장은 높고 곳곳에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이곳이 얼마나 격이 다른 공간인지 알려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며 내 낡은 외투와 운동화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은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연 님이시죠?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내 삶을 미리 조사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다은이는 몇 살인지 모든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도시가 작아 보였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는 여기서는 점 하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문도식 이사장은 넓은 창가 사무실에서 나를 맞았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장식품들도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차를 준비했습니다. 문도식은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직접 차를 내려주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제는 놀라셨을 겁니다. 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일이니까요. 문도식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표면에는 수많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평생 죄책감으로 기억해온 분입니다. 문도식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보다 훨씬 젊고 훨씬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작은 꽃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엄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 같았습니다. 문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버지는 양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숨기신 겁니다. 왜 숨겨야 했어요? 문도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단 내부에 있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상속받을 재산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의로 당신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문도식은 또 다른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모든 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이 생각보다 아플 수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지금 읽을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채로 살 수는 없다고. 편지를 펼치는 순간 엄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문도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서연 씨, 아니, 도연 씨,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당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아직도 재단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위험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늘 쓰던 달콤한 향수 냄새와는 다른, 더 멀고 깊은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편지지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했고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습니다. 마치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또박또박한 한글이 줄을 맞춰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엄마의 글씨보다 훨씬 급하게 쓰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서둘러 쓴 것처럼. 도연아, 내 소중한 딸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리고 너도 진실을 알 만큼 자랐겠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내 이름도, 내 아빠도,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도 모두 숨겼어. 엄마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내 아빠, 진짜 아빠는 이정우라는 사람이야. 문재단을 세운 문도식 이사장의 아들이었어.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 너를 가졌을 때도 정말 기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갈라놨어.
그들은 재단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 이사진이었고 경영진이었어. 그들은 정우가 재단을 상속받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거짓 편지를 만들었어. 정우가 우리를 버렸다는 편지를. 엄마도 정우가 배신했다고 믿게 만들었어. 동시에 정우에게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떠났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어.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어. 서로를 미워했어. 그렇게 갈라져야 했어.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이름을 바꾸고 도망쳤어. 윤경자라는 이름도 가짜야. 내 진짜 이름은 박도희였어. 너의 진짜 이름은 이도연이야. 양아버지를 만나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어. 하지만 그들이 계속 쫓아왔어. 너를 찾으려고, 너를 없애려고. 그래서 엄마는 계속 숨어야 했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시계는 우리가 다시 만날 약속의 증표였어. 아빠도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을 거야. 반쪽씩 나눠 가진 거야. 언젠가 너희가 만나면 그 시계들이 하나가 될 거야.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진실을 숨겨서.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제 너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내가 누구의 딸인지 자랑스럽게 말해도 돼. 너는 이정우의 딸이야. 문재단의 정당한 상속자야. 하지만 조심해. 아직도 너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문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 정우는 평생 당신을 찾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당신과 어머님만 찾으며 살았어요. 그럼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으로. 마지막까지 당신 이름을 불렀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까지 찾지 못했어요? 문도식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겼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철저히 숨기셨어요. 이름도 바꾸시고 주소도 계속 바꾸시고 그리고 저희도 뒤늦게 진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재단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음모를. 그들이 고의로 당신 가족을 해체시켰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문도식이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30년이 흐른 뒤였죠.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30년. 내가 진짜 아버지를 모르고 산 시간. 엄마가 거짓말 속에서 고통받은 시간.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며 외롭게 산 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문도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이정우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서류에는 엄청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목록, 주식, 부동산, 그리고 재단의 지분까지. 이 모든 게 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도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은이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다은이가 학교에 안 왔어요. 혹시 아픈가요? 내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은이는 분명히 학교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연락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문도식이 즉시 경호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다은이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위험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이 그 위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은이를 찾는 데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제단의 보안팀이 총동원됐습니다. CCTV를 추적하고 학교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는 그 2시간 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는 무사했습니다. 학교 근처 문구점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다은이가 내 품에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아저씨?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한테 엄마가 돈을 많이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은이를 이용해 나를 협박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곧 만나자고. 문도식이 즉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경호원들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내 인생에서 가장 끈질긴 악몽 같은 존재. 2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것일까요? 형수. 김태수는 비웃음을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탐욕스러웠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어떻게 여기를? 형수, 요즘 세상에 못 찾을 사람이 어디 있어? 더군다나 유명해졌잖아. 김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동네에 나타난 검은 차량들의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벌이 찾아왔다더라. 소문 들었어. 어디 대단한 재단 이사장 만나고 뭐 유산? 상속? 그런 거 받았다며? 내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이렇게 구체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헛소문이야. 돌아가. 헛소문? 그럼 더 좋지. 확인만 해보자고. 김태수는 다은이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계산하던 그 차가운 시선. 애 앞에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 조카인데 뭐 어때? 그런데 형수, 다은이 학교는 어디더라? 혹시 해솔초등학교 맞지?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은이 학교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뭘 원해? 간단해. 받은 돈 좀 나눠 가지자. 형도 죽었는데 형수 혼자 다 가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김태수는 멋대로 세탁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 손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시계가 뭐야? 이게 돈 되는 거야? 그 손길이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그 역겨운 촉감과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돈만 계산하던 그 손. 손때. 하지만 김태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형수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나도 내 목숨 받아야지. 형 죽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보험금은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 그깟 건 얼마 안 됐어. 이번엔 진짜 큰 돈이잖아. 김태수는 진짜로 내가 거액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돈 같은 건 없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그래. 그럼 증명해봐. 통장 보여줘. 김태수는 내 가방을 뒤지려 들었습니다.
다은이가 무서워서 내 뒤에 숨었습니다. 엄마, 다은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하지만 김태수가 다은이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조카한테 인사 좀 받고, 손 떼요. 나는 김태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 너무 흥분하지 마. 가족끼리 뭘 그래. 가족? 당신이 언제부터 가족이었어요? 형 죽을 때까지는 가족이었잖아. 근데 형수, 알고 있어? 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 한 말. 김태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형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렸다고 했어.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은이랑 형수를 부탁한다고. 거짓말, 거짓말? 그럼 왜 형이 나를 보험 수익자로 등록했겠어? 형수한테는 말 안 하고?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어쨌든 형수, 이번 일로 돈 받은 거면 나도 내 몫 있어. 형을 대신해서 받는 거야. 얼마나 원하는데? 많이는 안 받아. 절반만. 절반. 김태수는 내가 받은 유산의 절반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김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예상대로야. 돈 받은 게 확실해. 그런데 안 나눠준다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형수, 마지막 기회야. 내일까지 생각해봐. 안 그러면 다은이 학교에 매일 찾아갈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겠다는. 김태수가 나간 뒤 나는 다은이를 안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문도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입니까? 남편 동생이 나타났어요. 돈을 요구하고 다은이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같은 사람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김태수는 정말로 다은이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는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다은이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이 학교에 오셔서 다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요. 확인 부탁드려요. 절대 안 됩니다. 다은이를 보내지 마세요. 나는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문도식이 보낸 경호원도 함께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김태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형수 왔네. 조카 데리러 온 거야. 다은이는 당신 조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조카지. 혈연관계니까. 김태수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형수,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절반도 너무 많은 것 같아. 70%면 어떨까? 70%.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없다고 했잖아요. 없긴 뭐가 없어. 어제 저녁에 확인해 봤는데 문재단 이사장이 형수 집에 다녀갔더라. 그냥 인사차 온 건 아니잖아. 김태수는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형수, 알고 있어? 형이 죽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무슨 뜻이에요? 형이 죽기 일주일 전쯤 누군가한테 계속 전화를 받았어. 그리고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 김태수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형이 뭔가 큰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뭐요?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고? 그럼 뭐라는 말인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형수,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형이 그렇게 조심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 사고가 났겠어? 김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 죽고 나서 누가 제일 먼저 왔는지 알아? 보험회사 사람들이야. 사고조사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그건 형수, 혹시 형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문제단이랑 관련된 뭔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내 정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형수, 내 제안은 변하지 않아. 70%. 그럼 형 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김태수는 협박과 거래를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도식의 차가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태수는 그 차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오, 대단한 분이 오셨네. 형수, 이제 정말 확실해졌다. 문도식이 차에서 내려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서연 씨, 괜찮습니까? 이사장님, 김태수가 문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저는 형수의 시동생입니다. 문도식은 김태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가족 간의 일을 좀 정리하러 왔어요. 형수가 받은 거 나도 좀 나눠받아야죠. 그런 건 없습니다. 문도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서연 씨는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받을 거라는 뜻이네요. 김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가족이니까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형이 죽은 것도 이상한데. 무슨 뜻입니까? 문도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형이 죽기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사장님이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신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김태수 씨, 내가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남편의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 네. 그리고 저를 협박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다은이한테 접근하지도 마시고. 형수,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건 당신이에요.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김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아는 걸 다 말해볼까? 형이 죽기 전에. 말하세요.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부터 경찰서에 가서 협박 신고를 받으세요. 문도식이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뭘 그렇게까지.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태수는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면서 남긴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수, 후회할 거야. 형 일에 대한 진실을 놓치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문도식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제 남편이 정말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문도식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고가 아니라면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뒤 문도식은 나에게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문재단의 전문조사팀이 남편의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2년 전 경찰이 놓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정말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분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사고 현장 지도였습니다.
남편이 평상시 다니던 배송 경로와 다른 곳이었습니다. 왜 그날 밤에만 다른 길로 갔을까요? 두 번째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남편은 누군가와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CCTV가 우연히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CCTV는 사고 2시간 전까지는 정상 작동했어요. 누가 고장낸 거예요? 모릅니다. 하지만 고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자료에서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의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사고 종결 이틀 뒤 8천만 원이 입금됐어요. 8천만 원? 그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태수의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나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수가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김태수가 직접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문도식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재단 내부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재단에서? 네. 정확히는 30년 전 당신 가족을 해체시켰던 그 사람들이 만든 비자금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와 부모를 갈라놓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편까지 죽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남편을 죽여야 했어요? 문도식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남편분이 당신의 정체에 대해 뭔가 알아차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분이 택배 일을 하면서 우연히 재단 관련 서류를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고요. 문도식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분이 죽기 일주일 전에 구입한 것들입니다.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녹음기, 소형 카메라, 그리고 금고. 남편분이 뭔가를 기록하고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록들은 어디에?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도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찾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형수 만나자. 싫어요. 형 일에 대해서 중요한 걸 찾았어. 형수도 알고 싶을 거야. 나는 망설였습니다. 김태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형수 집에서. 오늘 밤 10시. 전화가 끊어진 뒤 문도식이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야 해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럼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김태수가 우리 세탁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수, 이걸 봐. 가방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USB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이 숨겨둔 거야.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겼어. 김태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남편이 나온 영상이었습니다. 2년 전, 죽기 일주일 전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우연히 중요한 걸 알게 됐어. 내가 누구인지,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영상 속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남편이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재단 내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도 지금도 계속 방해하고 있어. 서연아, 조심해. 영상이 끝나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 믿겠지?
형이 정말로 위험에 빠져 있었어. 그럼 당신은 왜 지금까지? 나도 무서웠어. 이런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거든. 김태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도식은 다른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 왜 2년 동안 숨기고 있었습니까? 왜 지금에서야?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태수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김태수가 가져온 USB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재단의 전문 수사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묻혔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복원한 것은 사고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이 복구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 파일이 최신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수사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택배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점에서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통화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그 직후 대형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습니다. 고의로 들이받은 거예요.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번호판도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이 트럭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수사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김태수가 일하던 업체의 하청 차량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김태수가 정말로 남편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직전 남편분에게 전화를 건 사람을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통화 내역이 떴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긴급하게 만날 일이 있다고 해서 남편분을 특정 장소로 불러낸 겁니다. 세 번째는 금전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사고 처리에 관여한 사람들의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총 2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8천만 원, 목격자 매수에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김태수에게 갔습니다. 9천만 원이요.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는 남편을 죽이고 돈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금의 원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수사팀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0년 전부터 존재했던 비자금이었습니다. 재단 내부의 기득권 세력이 만든 돈이었어요. 문도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네, 30년 전 도연 씨 가족을 해체시켰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김태수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사고 당일 밤 김태수가 공범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녹음기가 재생됐습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부르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게.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돈으로 다 막을 수 있어. 경찰도 이미 얘기해뒀고. 그럼 형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불쌍하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남편을 죽이고 나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증거입니다. 수사팀장이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발견한 겁니다. 삭제했지만 복구했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김태수가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돈은 약속한 대로 줄 테니까 절대 입 다물고 있어. 형수가 의심하면? 의심할 게 뭐 있어. 나도 피해자인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김태수는 재단의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받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도식을 만나면서 위험해지자 이번에는 나를 협박해서 더 많은 돈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이제 체포할 수 있나요? 충분합니다. 문도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태수는 직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살인교사, 증거인멸, 수사방해, 그리고 협박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2년 전 택배기사 사망사건, 처남이 보험금 노리고 살인교사. 나는 그 뉴스를 다은이와 함께 봤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나는 강해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똑바로 말했다. 6개월 뒤 김태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인 세탁소의 따뜻한 공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내 편이었으니까요. 피고석에서 김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뻔뻔했습니다. 형수, 이건 오해예요. 나는 몰랐어요. 하지만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변명이 바뀌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됐을 때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통화 녹취가 나올 때는 변호사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금전 거래 내역이 공개될 때는 완전히 포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남으로서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김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고 그들이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재단 사람들이요. 이름은 말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재판장이 증인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나는 선서대 앞에 섰습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가 첫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도연입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렸습니다. 30년간 숨겨진 제 진짜 이름입니다. 방청석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바쁘게 기록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남편의 동생입니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을 특정 장소로 불러내서 살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저와 제 딸을 협박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정체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단 창립자의 손녀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들이 남편을 죽인 겁니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김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그 죽음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 제 딸까지 위협한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희 가족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한 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태수는 살인교사로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공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속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다은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봤을까요? 당연하지.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내 진짜 이름 이도연으로 살아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초침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순간, 판결이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세 곳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남편의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어. 당신을 해친 사람들 모두 처벌받았어. 묘비를 만지면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내 진짜 아버지도 찾았어. 엄마가 숨긴 비밀도 다 알았고 나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이상하게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은이랑 당당하게 잘 살 거야. 다은이가 내 옆에서 꽃을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웃어요. 진짜로 웃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엄마의 묘소로 갔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꽃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때는 몰라서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시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친아버지의 묘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많이 찾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꽃을 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만났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좋은 일에 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다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묘소에서 나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햇살 예뻐요. 그래. 우리 시계의 별처럼. 다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부자가 된 거야? 나는 웃었습니다. 글쎄다. 부자가 뭔지 생각해 봐야겠네. 문재단에서 받은 유산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모두 혼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인 세탁소를 더 크게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부자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부자인 것 같아. 좋아요. 다은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목시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초침이 멈춰 있어도 상관없다고. 내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내 삶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문도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 씨, 재단 일을 도와주시겠어요?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도연 씨의 경험이 필요해요.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내가 받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 것 같았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이도연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1년 뒤 별시간 세탁소라는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무인 세탁소는 여전했지만 한쪽에는 작은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름은 시계 뚜껑의 별 흠집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중한 시간들을 모으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문재단의 유산으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도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따뜻한 차는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문도식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모, 여기 정말 좋아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줘서.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모 덕분에 재단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정말이었습니다. 문재단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됐습니다. 투명한 경영, 진짜 공익을 위한 사업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권력에 취해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세탁소 한쪽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예전과 비슷했지만 이제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여기서 일해도 돼요? 왜 그러고 싶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조금 편해 보이거든요. 웃게 되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새벽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아저씨가 하루 종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었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냥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 왔는지, 언제까지 있을 건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요? 아무도 뭘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어도 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제가 그런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 거였구나. 사장님도 힘든 시간이 있으셨나 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때의 힘든 시간이 지금의 이 공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은이, 그리고 내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친아버지와 엄마가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밤늦게 혼자 정리를 하면서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시간들은 멈춰 있어야 더 소중하니까. 기억해야 할 시간들이니까. 계속 흘러가야 할 시간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할 시간들도 있으니까.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나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그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급하게 따뜻한 곳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문 안 잠가도 돼요? 괜찮아.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많거든. 정말이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문도식과 준호, 그리고 진실을 밝혀준 모든 사람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탁소 간판의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예전처럼 차가운 빛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따뜻한 빛이 됐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기 안전한 곳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초침 없는 시계를 내려놓다 2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 곳의 묘소를 차례로 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빠지지 않고 가는 의뢰가 됐습니다. 먼저 엄마의 묘소에 갔습니다. 엄마, 또 왔어요. 묘비를 깨끗하게 닦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하얀 국화꽃을 올리며 계속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때는 몰라서 왜 그렇게 비밀스럽게 사시는지 이해 못했어요. 바람이 불어서 마른 잎들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시고. 다음에는 친아버지 이정우의 묘소에 갔습니다. 문도식이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왔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사랑하는 딸 도연을 그리며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많이 찾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꽃을 올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만났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 좋은 일에 잘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다은이가 내 옆에서 조용히 꽃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마지막에는 남편의 묘소로 갔습니다. 여보, 또 왔어. 묘비를 만지면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별시간 세탁소 정말 잘 돼가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와. 당신도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진실도 다 밝혀냈어. 당신을 해친 사람들 모두 처벌받았어. 나는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습니다. 이거 잠시 여기 놓고 갈게. 시계를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시계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어. 이제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고 싶어. 다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시계 두고 가요? 응. 하지만 여기 두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시계를 집어서 손목에 찼습니다.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야. 이제 이 시계는 짐이 아니라 추억이야. 초침이 안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묘소에서 나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지만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햇살 예뻐요. 그래. 우리 시계의 별처럼. 다은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준호 오빠랑 할아버지한테 안부 전화해요. 좋은 생각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좋은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드는 게 진짜 인생이라고. 아픈 기억들도 있지만 그것들마저도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해준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세탁소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별시간 세탁소. 그 글자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됐다고. 초침이 멈춘 시계와 함께, 하지만 멈추지 않는 삶과 함께. 그날 밤 다은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마지막으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여전히 초침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고장이 아니라 완성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시간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처럼,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용기처럼,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처럼. 나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차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별시간 세탁소를 찾아올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각자의 시간을 안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시계의 초침이 멈춰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 뛰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초침이 멈춘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고 속임당하고 가족을 잃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시간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진실의 힘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간은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흘러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세탁소의 따뜻한 불빛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버텨야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